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생활 안전과 교통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도지사와 시장 산하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주어진 과제와 자치경찰제의 성공 조건에 대해 논의해봅니다. 또 세대 대결 양상을 보이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어제의 맛을 넘어 적당한 바삭함을 넘어 버무리는 방식을 넘어 30년 정성을 비법으로 교촌의 맛 시대를 넘다 교촌치킨.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 건축에서 영감을 얻은 프리미엄 아키텍처 디자인. 원하는 대로 공기 방향을 바꾸는 에어 팝업 모션. 자연을 모티브로 한 공간을 완성하는 디자인. 공기의 혁신을 넘어 공간의 혁신까지.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 바이오, 식물성 유산균? 오! 생명력 강한? 오! 바이오, 식물에 강한 생명력을 담았다. CJ 바이오 식물성 유산균. 연아랑 같이 먹어. 바이오. 코웨이 아이스 얼음 정수기다. 자, 주문 받을게요. 저는 RO 필터로 걸은 진짜 깨끗한 물 한 잔이요. 저는 기포 없이 투명한 얼음 가득 넣어주세요. 툭 쏘는 탄산도 꼭이요.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코웨이 아이스 정수기면 다 되니까. 진짜 깨끗한 맛이네. 와, 진짜 투명하다. 이래서 BTS는 코웨이. 호웨이 아이스 얼음 정수기. 코웨이.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이번은 정치부터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를 마무리하고 당 대표를 뽑습니다. 그동안 중진들의 전유물 같았던 당 지도부에 초선 의원과 신진 인사가 대거 도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20일 현재 1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서 이 3선 이상 중진이 5명, 그리고 초선급에서 김은혜 의원, 그리고 원외에서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있습니다. 야권 재편과 내년 대선을 맡을 중책이지만요. 이 재보궐선거를 압승하면서 내년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자신감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탄핵 이후 낮았던 정당 지지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당 대표가 입지가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떠난 뒤에 영남당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기류가 흐르면서요. 영남 대 비영남 인사의 대결이 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신구, 이런 그 뉴비와 오비의 대결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구 간에 오가는 말들이 험하니까 흥행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당의 분위기는 뒤숭숭해질 수도 있는 거지요. 주호영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요 등산 논쟁을 벌였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요 에베레스트를 등산을 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니면 안 되고 이 설악산 같은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원정대장도 맡아야 한다면서 경험이 없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 803만 5번 오르신 분 아시죠? 803 왜 나오는지 지역구를 지적을 한 겁니다. 더 어려운 것을 왜 지향하지 못하는가 이러면서 주호영 의원이 비판했고요. 또 중진들을 아저씨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출마에 대해서 김은혜 의원은요. 불과 2달 전에 서울시장 경선에서 낙마한 분을 소환해야 할 만큼 중진 그룹 인재풀이 고갈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돌려막기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설전 탓에요. 초선 의원들이 노이즈 마케팅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 중진 의원들보다 어쨌든 당원들과의 소통이 적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모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신진 인사들, 초선 의원들 간의 단일화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 당대표 경선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초선 의원은요, 세 사람이 지금 세 판짜기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뭐 단일화는 될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다만 지금이 아니라 컷오프 이후에 본선에 오를 경우에 단일화가 있을 수도 있다. 요것이 또 당대표 경선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룰이 정해지자마자 다들 대구를 찾았죠. 네, 속속 찾고 있는데요. 예비 경선이 컷오프에는요,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반반 50%씩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본선거에 오르게 되면요, 당원 투표 비율이 70%입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이 국민의힘 책임 당원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TK 표심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구를 찾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대구 경북 표심이 이 초선 그리고 어쩌면 경험이 없다 이런 지적을 받는 젊은 인사들을 후보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쇄신과 세대 교체는요, 당을 떠나서 이 정치권에서 늘 있던 얘기입니다. 많이 젊어졌습니다, 예전보다. 하지만 요즘에도 국회에서 이 젊은 의원들을 향해서 야, 뭐 어린 것이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 국민의힘 당 하나긴 하지만 어쨌든 쇄신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지지 여부를 떠나서 주목을 관심을 모두가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나이 말고 내용에서도 좀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에서도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이 효과가 있다 이런 사례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지만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백신 접종 예약률이 낮은 편입니다. 달성군에 있는 한 이슬람 기도원에서요. 지난 15일에 외국인 신도가 확진된 이후에 가족 그리고 인근 공단 노동자들의 연쇄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40명을 넘었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이슬람 사원 을 폐쇄하고요. 지역 내 이슬람 신도 90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구 북구 호텔 지하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확진 환자 한 명이 방문한 뒤에 외국인 여성 종사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과 접촉한 다른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다른 구에 있거든요.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구시가 유흥업소와 노래 연습장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집합 금지 명령, 행정 명령을 내렸고요. 종사자들을 진단검사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에서도요,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한 이 감염이 이어지면서 김천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올렸습니다. 이 수도권과 달리 그동안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코로나19 확진이긴 하지만요. 이런 사례들이 생기면서 두 자릿수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말이 많잖아요. 예. 부작용도 말이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었다죠? 전남 순천에서요, 일가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달에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무리한 70대 할아버지만 가족 중 유일하게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북 괴산에 있는 교회나 그리고 성남 요양병원에서도요, 백신 접종자는 확진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확진이 되는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요, 국내에서 1차 접종을 받은 사람 그리고 받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미접종자는 10만 명당 90.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비해서 1차 접종 후 기일이 지난 사람들은요, 10만 명당 8.1명으로 감염이 크게 줄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모든 백신의 예방접종 효과가 100%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마다 항체가 형성되는 정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후에는 설사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치명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판단입니다. 지난 17일에는 백신과의 인과성이 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분간 정체기는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현행 모임 금지와 이 거리 두기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쩌면 백신 접종은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고령층 그리고 교사나 돌봄 인력들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전국 평균은 50%대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은 30% 후반대, 40% 후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백신 접종 효과 사례가 알려지고 있고 의료비 지원 확대 소식도 있는데요. 이것들이 또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부가 미워서 백신 안 맞는 분이 있으시면 그러지 마십시오. 손해입니다. 아프신 건 본인이고요. 네. 정부가 아무리 미워도 백신 효과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편하게 쓰지만 환경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아이스팩의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 친환경 소재를 쓰는 생산으로 바꿀 거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친환경 생산만큼 재활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냉장, 냉동 물품을 보관하거나 배송할 때 쓰는 아이스팩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아이스팩들 중에는요 고흡수성 수지라는 냉매가 쓰이고 있는데요. 고흡수성 수지는 자체 부피의 500에서 1000배 넘는 물을 흡수한 이 젤 형태의 물질, 일종의 플라스틱입니다. 얼리면 냉기 지속 효과가요 일반 얼음보다 2~3배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장점 때문에 연간 2억 개, 3억 개 가까이 생산 소비가 되고 있지만 버릴 때 골칫거리입니다. 이 고흡수성 수지 크기가 작아서요 하수구 물에 버릴 경우에 하수 처리장에서 잘 걸러지지 않고요. 불에도 잘 타지 않아서 매립을 하면요 자연 분해에만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생산되고 있는 아이스팩의 71%가 이 고흡수성 수지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에는요 49%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과 전분으로 만들어진 이 친환경 아이스팩을 쓰고 있다곤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소비가 늘고 신선식품 배송이 늘면서요 여전히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아이스팩에 대해서 정부가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환경부가 폐기물 부담금 부과 품목에요. 이 고흡수성 수지가 냉매로 든 아이스팩을 추가를 했습니다. 1kg당 313원, 이 300g 기준으로는 개당 94원이 부과되는데요. 내년에 출고,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부과는 2023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300g 기준으로요.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되면은 친환경 아이스팩보다 비싸집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쓰는 아이스팩 생산이 더 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네. 페트병 같은 경우에 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앞에 라벨도 떼고 그냥 투명한 상태로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방법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아직은 없는데요. 제가 이 검색을 좀 해봤더니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을 만들거나 뭐 10개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 드립니다 해서 아이스팩을 다시 모읍니다. 이걸 다시 쓰는 건데요. 소독한 다음에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 나눠주는 이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산 단가보다 이렇게 재활용하는 단가가 더 비싸다는 통계도 있고요. 아이스팩마다 크기나 재질, 인쇄된 상표가 달라서 이 재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요. 크기나 모양 이런 것들을 통일을 하고요. 또 아이스팩 생산자가 수거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환경단체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이 친환경 생산과 유도를 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요. 필환경이라고 하거든요. 친환경 소비가 준비된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분리수거 도입됐을 때 왜 이렇게 불편한가라고 불평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 냉매를 재사용하는 것도 처음이 어렵지 시작하면 금방 다들 적응해서 잘하실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결론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죠? 네. 8,720원인데요. 2020년보다 1.5% 역대 최저 인상률에 그쳤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이번에도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한데요. 각자 사용하는 인용하는 통계가 다르다 보니까 뉴스를 보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 그 통계 논란 정경련, 영영계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정경련은요, 한국의 최저임금을 분석한 결과 이제 2016년부터 2020년 상승률이 9.2%로 아시아 18개 나라 중에 가장 높았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과 노동 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도요, 일본, 중국에 비해서 높다고 했는데요. 격차가 높을수록 임금 인상이 노동 생산성 개선보다 컸다라는 의미라면서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그리고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요, 해마다 OECD 경제 규모가 비슷한 OECD 간 비교를 해놓고 이제 와서 아시아 국가들까지 비교를 하는 거는 아전 인수격 해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OECD 기준으로 하면은 결과는 매년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쪽 얘기가 맞을까요?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요, 최저임금 국제 비교는 참고 자료일 뿐이다. 국가마다 뭐 최저임금 산입 범위 차이라던가 구체적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비교는 어렵다면서요. 평균 임금이나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50에서 60% 정도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말고도 코로나를 보는 입장도 다르다죠. 경영계는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 회복 과정이 K자형으로 업종 등에서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최저임금 부담 주체인 중소 영세 사업장이 타격을 받는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요, 최근 경기 회복세와 백신 보급 추세를 고려를 하면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당초 예측보다 지금 상향 조정한 상황에서 양극화를 막고 위축됐던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 문재인 정부에서 정하는 심의하는 마지막 그 최저임금이 돼서 네. 그 의미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배가 더 주목되고 있죠.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요,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대, 역대 최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이 실현되려면 올해 최저임금보다 14.7%가 올라야 되고요.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 7.4%보다 높아지려면 적어도 5.3% 이상은 올라야 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법에 따라서요, 결정 시한은 8월 5일까지고 이의 제기를 받는 이런 기간을 거치려면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막은 올랐고 벌써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 무인 점포를 확대하겠다, 폐업할 거라는 이런 사용자 측들의 응답이 높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만 이 대기업 중심의 구조 그리고 불공정한 경쟁 이런 시장 환경 이런 데 좀 관심을 두는 것은 뒷전이고 중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을들의 갈등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따라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최근 지자체마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등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순태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김승무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출범한 위원회가 되어서 그런지 저도 이름이 생경해서 잘 되지 않는데 최근에 보직을 받으셨죠? 예. 예, 이 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진행될 게 예고가 됐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 그리고 실제 이 현장에 계신 분들조차도 정확한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앞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자치경찰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먼저 듣고 어떤 의의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자치경찰제의 내용과 의미를 먼저 좀 전해주시죠. 예. 자치경찰제는 헌법에 명시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면서 우리 시민 친화적이고 시민 밀착적인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역대 여러 정부에서 전국 시행을 시도했지만 계속 무산됐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도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자치경찰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권력기관 개편 관련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이 권한의 일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방법으로 경찰법 개정이 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했던 면도 사실입니다. 이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경찰 체제를 국가경찰 사무, 또 지방자치경찰 사무, 수사사무로 나눈 후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자치경찰 사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예를 들면 교통사무, 또 여성 청소년 사무, 또 범죄 예방과 관련된 생활안전 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자치경찰제의 주요 내용은 관할 내용은 시민들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내용들을 관할하는 것이고 관할 통제의 주체는 자치경찰위원회라는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서 통제와 이 관할을 받게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김승부 대표님, 지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테고 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분명히 나아지는 점이 있어야지 도입이 정당화될 텐데요. 도입의 이유와 앞으로 나아지게 되는 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리고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 도입이 논의되어서 사실 논의가 잘 되지 않다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제주경찰단이 출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어떤 관광도시의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은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죠. 이것이 사실은. 네. 지역사회에 맞게 아주 유연하고 신속한 치안 서비스나 대민 서비스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또 다양한 지역 치안 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실제로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치안 서비스, 대민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원래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현실화 혹은 내실화하는 데 원래 목적이 있었으나 현재 우리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실질적으로 보자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조정 체계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예, 그게 현실적인 이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또 지방분권의 이념을 일정 부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큰 틀에서 보자면 앞으로 경찰의 형태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은 두 분 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더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확대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 자체는 이것이 맞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예. 이렇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일단 그 출범 과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제를 하게 되면 자치경찰을 관할하고 통제하는 지역자치경찰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고 이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을 그야말로 그 예전에 경찰 수뇌부가 했던 역할처럼 자치경찰 사무를 하는 자치경찰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 구체적인 역할과 일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자치경찰위원회가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치경찰 사무에 관해서 대구시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을 통해서 시민들의 치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반영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제가 하나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지금 자치경찰들이 통제를 받는 명령체계 상위에 있는 사람은 대구경찰청장입니까?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입니까? 이제 지휘 체계가 그 경찰서장 또 시도경찰청장으로 올라갑니다. 네. 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곳이 자치경찰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점을 먼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된다 그러면 아예 지금 경찰하고 분리가 되어서 자치경찰이 따로 있고 여기를 관할하는 전체적인 하나의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체계 경찰이 있고 또 다른 기존의 대구경찰청에서 관할하는 경찰이 국가경찰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예. 조금 뭐 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원화 모델하고 일원화 모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원화 모델을 일부 실시하고 있지만은 이원화 모델에서는 조직과 인원이 독립적입니다. 네. 새로 신규 채용하고 조직도 완전히 별개로 새로 조직을 신설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원화 체계는 현재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지휘권을 분리한다는 개념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지휘 자체는 그 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습니까? 예.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대구시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네. 그 사무에 관한 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 소속된 경찰들은 국가경찰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방지경찰로 바뀌는 겁니까? 예. 일원화 모델에서는 신분도 국가경찰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자치경찰이 출범한다 이러면 미국처럼 국가경찰이 따로 있고 또 주의 경찰이 또 따로 있는 이런 모델로 가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단계에서는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분리된 방식으로 이원화된 모델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지금은 제주 특별자치도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다는 것은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하는 경찰청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김승구 대표님, 전문성, 독립성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요구된다고 그래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특히 지금까지 국가경찰이 국가 권력에 따라 아주 일사불란 일관된 체제였다면 이제 자치경찰은 말 그대로 지역에 맞게 지역 현수에 맞게 하는 개념이니까 국가 권력으로 독립의 어떤 부분이 참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제 지방 권력과 또 유창의 문제가 동일하게 등장하는 문제죠, 사실. 네. 그리고 특히 그 자치경찰이 하는 일이 생활 안전, 또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사실 약자, 또 교통, 그리고 정말 주민 밀착역, 지역 밀착역 치안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별히 독립해서 정치적으로든 권력으로 독립해서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 대민 서비스가 돼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그런 외압이라든지 다른 국가 혹은 지방에 어떻게 보면 뭐 이 지역에서 힘을 행사하고 있는 많은 권력자들로부터 방어를 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얘기가 될 텐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방향, 먼저 구성되는 원리, 원칙, 그다음 운영의 원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상 그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또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자치추천위원회 등 5개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도 같은 방식으로 7명이 임명된 상태입니다. 네. 7분의 위원 중에 6분은 지역 대학 교수입니다. 네. 1분은 또 교육기 출신입니다. 또 7분 중에 2분이 여성 위원입니다. 또 일부 위원분들은 사회단체 활동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운영 방향은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십시오. 이분들 일단 말씀을 듣고 결국은 실제로 이제 운영 방향 자체가 국가경찰위원회가 좀 혼선의 부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는 사실 거의 남성으로 일관되었었고 추천위원회 그게 참 문제였고 또 자치경찰위원회도 실제로 한성이 60%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럼 4.2명, 그럼 4명을 하면 돼 5명이 돼 있죠 실제로. 그러나 또 재밌는 거는 대구의 인구가 남자가 118만이고 사월 통계로 여성이 121만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남성이 더 많은데 대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리어 그걸 봐서도 도리어 4대 3으로 역전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어떤 의미에 특히 자치경찰은 여성, 장애인, 청소년 사회 약자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약자들의 걸 대변하는 것을 위하여
여성의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의 업무가 다릅니다 사실은. 네. 거기에 맞게 안전, 교통, 사회적 약자 이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교육계 7명입니다. 네. 교육계 7명이죠. 네. 거기다 경찰 행정학과 교수가 4명입니다. 네. 이건 참 심각한 문제죠. 이건 사실 아주 피낭돼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다양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자체가 사회적 약자와 교통과 안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계 꼭 국가경찰위원회 구성하듯이 위원회 네. 구성했다는 겁니다. 네. 자치경찰위원과 사무에 맞게 위원들이 구성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제가 김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드는 생각인데 추천위원회가 또는 다른 이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이름에 너무 많이 경도가 되어서 이 제도의 취지를 잠시 망각하시고 경찰위원회이기 때문에 경찰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가장 적임자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는 법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법률상 각기 다른 기관이 추천을 하게 돼 있고 또 서로 사전 조율이나 간섭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시도지사로서는 특정 직업군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여성 위원이 전혀 임명되지 않더라도 기관으로부터 추천된 분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어떤 법률 개정의 문제로 풀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는 대구 2명은 성비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구에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2명인 상황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좀 여성 비율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어느 정도는 뭐 반영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17개 시도를 보면은 경북이 3명이고 네. 그다음 대구가 많은 편입니다. 네. 2명으로. 전국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아예 없는 데도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직 이 자치경찰제에 대한 취지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서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대로 하자면 사회적 약자, 여성,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 치안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부분이 이 경찰 행정사무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건의하고 통제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찰을 잘 아는 분들이 위원회를 맡아가지고 오히려 이 위원회의 역할과 취지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 위원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예전처럼 자문기관이 아니고 권한이 꽤나 막강하다면서요? 예. 자치경찰위원회 권한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도 가능하지만 네, 지방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습니다. 네. 심의 의결 외에 지휘 감독 권한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 감독을 한다는 것은 뭐 흔히 간단히 얘기하면 뭐 시청자분들이 감이 잘 안 와서요. 지휘 감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 지휘 감독을 한다 이러면 직장에서는 그냥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인사고과에 점수를 매겨서 승진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지 실질적인 지휘 감독의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이제 지휘 감독권은 모든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이다 보니까 네. 실시간 개최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실제 현장 경찰의 업무는 적시성과 현실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휘 감독권의 상당 부분은 시경찰청장한테 위임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는 권한 자체는 막강하지만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휘 감독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들어야 된다고 돼 있고 또 심지어 예산은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네. 예산이 핵심이잖아요. 모든 네. 것들. 예산의 분야에서는 꼭 들어야 되게 조례에도 법률에도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건 자치경찰제의 가치와 철학이 없는 입법이었다는 거죠. 이건 결국은 사실은. 그리고 자치경찰이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도리어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협의할 수 있다고 갔어야 되는데 그건 들어야 한다라고. 항상 법률이 들어야 한다, 들을 수 있다. 엄청난 차이죠, 사실 이것이.
지금 그러면 전체 경찰 대구 전체 경찰 중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에 자치경찰로 활동하게 되는 경찰의 이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약 한 870명, 약 한 14, 5% 정도 됩니다. 14%, 예, 15%. 14에서 15% 정도 네네. 됩니다. 이분들은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자치경찰제가 담당하는 고유한 업무가 따로 있습니까? 예, 요 분들에 한해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곳도 기존의 경찰서와 똑같은 곳에서 근무하면서 다만 업무만 자치경찰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자치경찰로 분류가 되는 거죠. 예, 기존의 업무를 가지고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로 나누었을 때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경찰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반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러면 기존의 대구경찰청 자치경찰과 소속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자치경찰 제도가 기존의 경찰 조직을 3분화한 것입니다.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 수사 사무로 나누었다는 의미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대 파출소 우리 경찰관 같은 경우는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같이 합니다. 네. 그런데 지역경찰 같은 경우는 법상 국가경찰 사무로 분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분들이 한번 자치경찰이 됐다고 해서 다음 다른 업무로 이동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예, 그거는 그 경찰서장이나 시경찰청장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부에서 뭐 큰 불만은 없겠습니다, 당장은. 이제 우리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은 작년에 이제 경찰법이 좀 급속하게 개정되다 보니까 현장 직원들의 의견 수렴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현재도 경찰관 전용 내부망에는 일부 불만이나 건의사항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승부 대표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유 말은 자치경찰제인데 무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이 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은 실제적 인사권이 사실 경찰위원회 임기가 3년이고 영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평생 계속 같은 부서에서 또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지휘를 받던 분들의 사실 그것도 인사권도 실제로 국가경찰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이거는 사실 인사권이 경찰위원회에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네. 그리고 저는 특히 경찰 행정학 교수가 4명이라는 건 아주 경찰 친화적인 조직인 거죠. 경찰위원회 네. 자체가. 거기다가 상임은 2명이고 늘 보던 분들이 보고 있고 이건 명백하게 거수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심각하다. 이거는. 꼭 그 경찰 행정학과 교수들이라고 경찰 친화적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왜냐하면 있지만 언론학과 교수들이 언론화에 항상 친화적이진 않거든요. 경찰 행정과는 좀 다릅니다. 근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제 저는 이 제도 자체의 취지가 이제 작년에 어떤 정부 재정상의 여건을 반영하면서 지방 분권의 지지를 일정 부분 만족할 수 있는 일원화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거수기 역할보다는 새로운 어떤 시책을 많이 발굴하면은 실제 시민들한테 혜택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조례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좀 있었고 갈등이 많았다고 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요? 예, 대구도 결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쟁점이 됐었죠. 네, 결국은. 들어야 한다. 결국은 사실은 경찰위원회 필요할 경우 협의할 수 있다로 가야지 자치경제 취지와 가치와 철학에 맞는 건데 네. 결국은 기존 경찰 조직이나 기존의 법률 입법하는 쪽에서는 결국 경찰의 어떤 입김을 많이 담아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이 일어난 모델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그 가치와 철학이 담기지 않게 졸수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용되는 거는 크게 차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민 친화나 주민의 어떤 입장에서 새롭게 갈 때 새로운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결국은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업무 자체가 아주 지역 친화, 주민 친화적인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생활 안전, 교통, 사회적 약자 이분들의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경찰위원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때문에 시민위원회가 분명히 구성돼야 되고 또 그것이 잘못됐을 때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옴부즈만이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됩니다. 또 경찰법 19조 1항에
사망에 보면 인권 전문가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배제된 거죠. 사실은. 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완되고 그런 힘들을 모아서 도리어 지역 주민들의 힘, 현장의 힘을 모아서 자치경찰이 더 사실 실제로 업무는 많은 업무가 자치경찰이 하지만 인원은 사실 10몇 %밖에 안 되는 네. 이것도 기형적인 현상이죠. 사실. 네, 실질적으로 생활 밀착형 우리가 경찰 서비스, 치안 서비스라고 말하는 행정 서비스를 받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 자치경찰 분들이 될 텐데요. 이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만큼 비중은 크지 않네요. 예. 그 지역 경찰까지 포함된다면은 약 40~50% 되지만은 법률상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은 국가 경찰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네, 네.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이 이제 곧 시작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김승무 대표님 말씀하신 다양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의지가 있다면 위원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런 시민들의 참여 장치라든지 인권 보호를 위한 감시 장치를 한번 도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위원회 차원에서 가장 먼저 시급히 이런 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결국은 자치경찰의 취지와 의무에 맞게 정말 지역 친화, 주민 친화적인 특히 뭐 대구시도 경북도도 경찰위원장의 일성이 다 그 얘기였습니다. 지역 친화, 주민 친화적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분명한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어쨌든 시행을 하게 돼 있고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인 담당자신데 예. 내부의 담당자신데 이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자치경찰제의 가장 핵심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내지는 시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수렴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가칭 시민 네트워크 협의체라고 해서 시민사회나 비정부 기구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치안 관련해서 어떤 불편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받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의 조건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쨌든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치안의 주체는 경찰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내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현장 경찰 간의 경우 일부 불만 내지는 건의도 있습니다. 그 일부 불만 건의를 요약하면은 현재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 외에 또 자치단체의 과태료 단속 업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업무가 부담될까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업무가 부과된다면 폭주하는 112 신고라든지 진작 중요한 어떤 중대 사건에 대한 적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현장 직원들은 주치자라든지 또 정신질환자라든지 또 노숙인 같은 사무 처리에 있어서 자치단체도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춰주면은 같이 공동 대응하고 싶어하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자치경찰의 한 부분은 지자체도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이런 협업에 대한 준비가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게 저희들 과제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은 시장 소속의 부서이기 때문에 네. 같이 협업해서 시민들한테 밀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좋은 취지로 보자면 시민들을 위한 밀착형 서비스인데 좋은 방향이죠. 근데 비판적으로 보자면 이 머리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소속은 지자체고 인사권 및 모든 통제 권한은 경찰청에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칭찬은 못 받을 가능성도 많고요. 오히려 또 다르게 보자면 일은 많은데 일 안 하자고 마음먹으면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들은 업무가 더 늘어나서 힘들고 보는 입장에서는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도 커 보이고 이런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문제 어떤 거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가 혼선의 중복의 부분입니다. 그럼 또 넘기였던 부분들. 네. 실제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부분은 1차적으로는 자치경찰이지만 거기서 좀 더 중상이나 이런 것이 결국은 국가경찰로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이 부분들이 뭐한 거죠, 사실. 주지감독의 문제가. 그리고 이럴 때 만약 서로 또 넘기기 하기 시작하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안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뭐 처음 시작이니까 이제 우려인데 그것들 어떻게 보완할 거냐. 또 시하고 경찰 간에 있어도 실권은 없이 책임만 늘어난다고 서로 인식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건 결국 책임 넘기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 그걸 보완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나 주민 참여나 참여들이 보장되지 않고 경찰위원회 자체, 경찰 자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아마 참 힘든 과제가 될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고장님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우리 관할이 아니다고 해서 떠넘기기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이제 저는 일원화 모델에 대한 좀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원화 모델은 대표님 말씀처럼 어떤 관할 떠넘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원화 모델은 현장 경찰관이 대부분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같이 운영하고 또 지휘하는 경찰서장도 양 업무를 다 지휘합니다. 네. 시경찰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관할 떠넘기는 거의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시지와 경산 인근에서 일이 벌어지면 예전에는 두 경찰청 사이의 일이었는데 예. 이제는 경북도 대구광역시 그다음에 경북경찰청, 대구경찰청 4개 기관이 한꺼번에 맞물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원화 모델이 갖고 있는 내용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원화로 안 가고 일원화를 유지한 것 같은데 빨리 시행하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모자라서 이원화로 가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임시로 일원화 모델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눈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일원화 모델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 일원화 모델을 뭐 어쨌든 일단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일원화 모델이 갖고 있는 내용과 그 선택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도 그 완벽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의 개념은 이원화 모델이 맞다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가재정상의 문제라든지 또 이원화를 하면은 많은 경찰관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네. 이런 문제점, 제반 사항을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과 동시에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이념을 어느 정도 실현할 때 일원화 모델이 현실 가능성 있는 모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이원화 모델을 한꺼번에 받아내기 힘든 어떤 현실적인 사례로 소방직 공무원들을 지방에서 받아내지 못하고 결국 국가공무원 체계로 전환한 걸 보면 지역 자치경찰이 지역 소방관들이 공무원들이 받았던 어떤 그런 열악한 대우와 처우로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모델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치안 서비스 혹은 시민들이 느끼게 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달라졌구나 하고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과연 먼저 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뭐 지역 특화적인 어떤 시책이나 어떤 정책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현재 뭐 시경찰청의 여러 기능에 있어도 아마 많이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발령을 받았는데 한 2주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도로 구간이 있을 경우에 과거에는 경찰 위주의 교통 단속 위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시청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경찰은 교통 단속을 하고 시청은 가로수 전지라든지 또 노면 표지 개선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같이 개선함으로써 총체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교통시설물 어떤 신호기 같은 설치 건의가 들어왔을 때 과거에는 경찰청에서 심의를 한 후에 또 시청에 통보를 하고 또 시청은 업자를 선정하고 또 이 설치하는데 거의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은 심의 과정에서 시청과 같이 심의하고 같이 설치해버리면은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뭐 네. 이런 좋은 네.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보통 교통 주차 위반 단속 안 하십니까? 그러면 주차 위반은 경찰 소관이 아닙니다. 예. 또
교통신호 위반한 것은 또 구청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전과는 다르게 통합해서 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제 같은 이제 같이 협업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한 곳으로 통합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기획하고 계신 것도 있습니까? 네. 대구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예, 그런 이제 시경찰청 여러 기능에서 어떻게 협업하면은 시민들한테 가장 많은 혜택이 갈지를 지금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자주 이렇게 토론을 해보지만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도에서 할 수 있는 거,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떠넘기기 형식으로 분화가 돼가지고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피부로 다가올 만큼 어떤 기구적인 설치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이런 점은 좀 더 열심히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이 경찰 서비스, 치안 서비스 영역이 있다면 대표님 어떻게 있는지 말씀을 주시죠.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생활 밀착형, 주민 밀착형, 특히 대구가 사회적 약자가 살기 가장 좀 힘든 도시 중에 하나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좀 더 치안 서비스나 행정 서비스를 받기에는 정말 이 자치경찰이 너무나 취지나 도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를 잘 살려서 할 때 그 자치경찰위원회 가치나 철학이 제대로 드러나고 정말 지역 주민으로부터 환영받고 특히 사회적 약자로부터 환영받는 경찰이 될 때 아마 새로운 경찰상들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어느덧 시간이 돼서 오늘 토론 내용 중에 꼭 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신 말씀이 있으면 두 분 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대구도 역사적인 자치경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한 달 가량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관들은 오로지 시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또 많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치안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승구 대표님. 네, 지금까지 경찰의 이미지는 사실 권력지향적, 중앙집권적 사실 그런 느낌들이 강한데 이제 정말 주민 밀착형, 지역 밀착형 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봅니다. 그리고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또 자치경찰 제대로 성숙되고 정착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갈 때 새로운 어떤 경찰의 의미들이 지역 주민에게도 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대와 과제를 두고 김순태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정책과장 모시고 김승무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 두 분 모시고 토론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논란이 뜨겁습니다. 석가탄신 일에 조계사 앞에 몰려가 찬송가를 부른 기독교 신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인권 조례에 대한 반대의 근거에는 혐오가 존재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 성적 소수자 혐오 등 지속된 혐오의 양상을 넘어 이제 혐오가 일상적 감정 상태의 하나가 될 만큼 광범위하고 빈번합니다. 이런 혐오가 위험한 이유는 쉽사리 확산되고 전염되는 감정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혐오는 모든 인간이 지닌 취약성과 불완전함을 다른 인간들에게 투영해 그 사실을 외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취약한 존재이고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누구나 그러한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산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 아닐까요? 남자, 여자, 그리고 다른 종교와 다른 성적 정체성도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품위 있는 사회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